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의학 의사 닥터신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기능의학적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사실 진료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다룬 적이 없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 억제제를 많이 드시는데 특히 PPI라고 하는 제제를 많이 드시죠. 근데 PPI라는 제제가 얼마나 많이 처방이 되냐면은 한국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2천억 가량 처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처방률이 상승되고 있죠. 그리고 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사용량이 1300%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꾸준히 처방되는 약 10위 안에는 항상 들고요.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호주 인구의 12%가 PPI를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서양 인구의 20%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PPI를 드시는 분들이 12%라는 것은 호주에서만 굉장한 거죠. 영국의 예를 보면은 PPI 처방건이 2006년에는 2,600만 건에서 2016년에는 5,800만 건으로 거의 2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2014년 데이터를 보면 영국 인구의 약 14%가 PPI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6조 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처방이 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6천억 원의 금액이 처방이 되고 중국에서는 입원 환자의 35%가량이 PPI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PPI를 그냥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PPI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PPI가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다른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 PPI가 과연 안전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보면은 흉통이 있습니다. 이게 심장병으로 오인돼가지고 막 심장병 검사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과식 후에 또 흉통이 올 수가 있고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위산이 섞인 음식이 빨리 소화가 안 돼서 하부식도 괄약근으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다음에는 엎드렸을 때 흉통이 오는 거죠. 이거는 전 영상에서 엎드리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식거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까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폐나 부비동까지 올라오면은 기침이나 천명 같은 증상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쓴맛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뭔가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삼키기 힘들죠. 목소리가 쉬는 분들도 있어요. 후두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빨리 소화가 되지 않아서 위와 소장에서 가스를 발생시킬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가 빵빵한 증상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처방되는 PPI 처방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장내 이산균 증식, 영어로는 SIBO라고 하죠. 그런 나쁜 균을 만드는 것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11,280명을 연구한 6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를 보면 위산이 억제되면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의 위장간 균이 증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PPI 때문에 생기는 장내 이산균 증식, SIBO는 염증성 대장질환, 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자가면역 등의 질환을 더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장류수가 오면 장벽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들이나 그런 성분들이 들어와서 간 문명을 타고 간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간과 전신을 돌게 되면 자가면역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PPI 사용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다고 되어 있고요. 위산 분비가 저하되면 각종 기생충 감염, 진균 감염, 나쁜 세균 감염이 증가될 수가 있고 좋은 미네랄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도 위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이 안 나오게 되면 위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받아서 췌장에서 효소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는 장기 PPI 처방에 대한 영양학적 불균형에 대한 권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PPI는 아플 때 단기적으로 진통제처럼 간헐적으로 짧게 먹는 것이고 약전을 봐도 2주에서 4주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년, 2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방도 되고 있고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위산 분비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구에서 봤을 때 위산이 한 75%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산 분비 저하가 있으면 음식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안 내려가서 역류가 됩니다. 위산 분비 저하가 원인인데 사람들은 산이 많은 줄 알고 PPIG를 먹죠. 근데 대부분은 위산 분비 저하를 교정시켜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게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내 이상균 증식, C4라든지 C4라고도 얘기하죠. 그 장내 진균 증식, 이런 게 있을 때는 미생물이 장내에서 안 좋게 변하면은 위장 간의 운동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요. 가스가 자꾸 생성이 되니까 가스가 음식과 위산이 결합된 그 유미즙이라는 것을 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식도까지. 그래서 염증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해진 식도 괄약근인데, 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만드는 가정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C5라든지 C4 같은 장내 진균 감염이 하부 식도 괄약근까지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결핍도 하부 식도 괄약근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위산이 있어야지 분해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위가 빨리빨리 비워지지 않고 늦게 비워지는 증상이 또 염증성 식도염의 원인인데, 보통 이것도 장내 이상균 증식, 헬리코박터, 그 다음에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유문판이라는 게 있는데, 유문판이 잘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건 많은 경우는 아닌데 되게 드물게 있는데, 그런 경우 아까 같이 위산 분비 저하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음식이 비워진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염증성 식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식도 열공 탈장이라는 게 있는데, 흉곽과 복강 사이에 횡격막이 있는데, 이 횡격막에 원래 식도와 위를 구분하는 딱 그 선이 됩니다. 근데 위의 상부 일부분이 끌려 올라가서 식도 쪽으로 탈장이 돼서 끌려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물리적인 원인이고 흔치 않은 원인인데,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알코올 섭취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위에서 음식이 비워지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줍니다. 위 점막과는 다르게 식도 점막은 매우 약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이기도 하지만 하부 식도 괄약근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식도와 위의 연동 운동, 그 다음에 건강한 위산 분비도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과식과 술을 같이 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은 당연히 심해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엎드려 자면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고탄수 시기와 과다한 설탕을 먹으면, 단 거를 먹으면 이게 식도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과일은 위장 음식을 또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를 만들어서 밀고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설탕, 과일은 피하고 저탄수 식사를 하시는 게 식도염의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만 제한해도 식도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면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위산 분비가 있는데, 이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위 점막에 있는 파리에탈셀이라는 데서 위산이 분비되는데, 위산의 산도는 pH가 0.8이고요. 굉장히 강산이고, 위 안의 산도는 1.4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1000배가 넘는 그런 강산이기 때문에 원래 위장 안은 강산인 게 정상입니다. 강산이라도 위가 막 쓰리다고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위에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가끔 히스타민 불내성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불내성의 치료는 거의 장에 좋은 균, 나쁜 균의 비율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비염 같은 데 쓰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시키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면 역류성 식도염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히스타민 분비하는 음식을 찾아서 그걸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제한을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으로 가면,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생활 습관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장내 이상균 증식이나 장내 이상 진균 증식, C5나 C4의 교정입니다. 세 번째는 저하된 위산 분비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베타인이나 HCl 같은 위산 대체제, 그리고 또 애플 사이다 식초 같은 거를 복용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소화 효소의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코올, 커피, 카페인, 소다, 담배 같은 걸 피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밀가루라든지 발효되지 않는 유제품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요거트 같은 경우는 발효 유제품이라서 제외가 되고요. 우유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튀긴 음식, 가공 음식,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은 늦게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통해서 복압을 감소시키면 역류성 식도염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찐 분들은 체중을 빼는 것만으로도 식도염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 외에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알려진 거는 징크 카르노신이라는 게 있고, 하루에 한 40mg 정도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되고, 장기 복용에도 몸에 해가 없고요. 그 다음에 DGL은 감초에서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을 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장 점막을 좀 강화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시켜 줍니다.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은 식이 조절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거의 다 낫는 병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증상이 심할 때만 약 복용은 권유되고요. 장기 처방은 매우 위험하고 다른 전신 병증들을 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된 경우에는 발해 식도염 같은 것이 생겨서 나중에 식도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다들 역류성 식도염에서 병원 탈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